응급실 자동문이 요란하게 열립니다. 소라는 들것을 붙잡고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냥 미끄러진 거라고요. 간호사가 소라를 제지하며 다급하게 묻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환자분 몸에서 나는 이 냄새 대체 무엇입니까? 독극물입니까? 소라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멸치 액젓이요. 3년 묵은 거요. 응급실 의료진들이 황당하다는 듯 일제히 소라를 쳐다봅니다. 비싼 수트를 입은 멀쩡한 남자가 멸치 액젓을 뒤집어 쓰고 머리가 깨져 실려온 상황입니다. 이 기막힌 사단이 나기 정확히 5시간 전으로 시계를 돌려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신 곳까지 행운이 깃들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가 달동네의 고요를 깨트립니다. 소라는 눈을 비빌 새도 없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35살 이소라의 인생은 쉴 틈 없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든 7살 조카 둘이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죽은 언니가 남기고 간 핏덩이를 키우느라 소라는 시집은커녕 연애도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밤새 절여둔 배추를 뒤집습니다. 손끝이 맵고 아리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남 사모님들 반찬 주문이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추 상태가 아주 좋네. 돈 들어오게 생겼어. 소라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중얼거립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좁은 집안을 채웁니다. 이 맛있는 냄새가 돈으로 바뀌어야 둘이 유치원비도 내고 밀린 월세도 냅니다. 소라는 능숙한 솜씨로 반찬통을 트럭에 싣기 시작합니다. 낡은 다마스 트럭 붕붕이는 소라의 유일한 재산이자 파트너입니다. 시동을 걸자 쿨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소라의 고단한 신세 같습니다. 붕붕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주인 잘못 만나 내가 고생이 많다. 소라는 엑셀을 밟으며 힘차게 아침을 엽니다. 문제는 배달지인 상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터집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해가 뜨겁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소라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평소 소라가 차를 대던 하역장 입구를 웬 은색 번쩍이는 물체가 막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 모르는 소라가 봐도 억소리 나게 비싸 보이는 스포츠카입니다. 소라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에서 내립니다. 트럭 짐칸에 실린 콩나물 무침과 시금치나물이 걱정입니다. 이 찜통 더위에 10분만 방치해도 금방 쉬어버릴 게 뻔합니다. 소라는 스포츠카 앞유리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번호도 참 얄밉게 적혀 있습니다. 황금색 명함에 흘림체로 적힌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지만 받는 이는 없습니다. 아니, 어떤 개념 없는 인간이 남의 영업 장소에다 차를 버리고 갔어.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납니다. 소라의 등 뒤로 땀줄기가 계곡처럼 흐릅니다.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입니다. 소라는 트럭 짐칸을 열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기에 노출된 콩나물이 풀이 죽어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소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녀에게 저 콩나물은 단순한 나물이 아닙니다. 둘이의 학원비이고 오늘 저녁 밥상입니다. 소라는 핸드폰을 꽉 쥐고 스포츠카 타이어를 냅다 걷어찹니다. 아, 전화 안 받아? 나오라고. 발가락 끝이 옥신거리지만 화가 나서 아픈 줄도 모릅니다. 그때 소라의 눈에
트럭 구석에 처박혀 있던 묵직한 통 하나가 들어옵니다. 고향 통영에서 이모가 보내준 3년 묵은 멸치 액젓입니다. 뚜껑이 살짝 헐거운지 쿰쿰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소라의 머릿속에 악마의 속삭임이 스쳐 지나갑니다. 더위 먹은 뇌가 위험한 명령을 내립니다. 소라는 홀린 듯이 액젓통을 집어듭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강렬한 짠내와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이것은 서민의 분노이자 응징의 냄새입니다. 소라는 스포츠카 보닛 위로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매끈한 차체가 밟히는 느낌이 묘하게 짜릿합니다. 그녀는 와이퍼 아래에 있는 공기 흡입구를 노려봅니다.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돈 많다고 유세 떠는 모양인데 냄새에는 빈부격차 없는 거다. 소라는 망설임 없이 액젓통을 기울입니다. 걸쭉하고 시커먼 액체가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환기구 틈새로 액젓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립니다. 이제 저 차는 에어컨을 틀 때마다 바다의 저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가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돼, 내 베이비. 소라가 고개를 돌리자 웬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남자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최태만입니다. 그는 마치 자식이 불타는 집 속에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절규합니다. 소라는 본인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낍니다. 베이비는 무슨 똥차지. 태만이 차 앞으로 달려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보닛을 만집니다. 환기구 주변에 흥건한 액젓 자국을 보고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갑니다. 태만이 소라를 올려다보며 삿대질을 합니다. 야, 이 아줌마야.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이거 독일에서 직수입해서 이제 막 썬팅 끝난 거라고. 소라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합니다. 그러게. 누가 남의 가게 앞에다 떡하니 길을 막으래. 전화는 왜? 안 받아 귀국구멍이 막혔어. 태만이 기가 막히다는 듯 뒷목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계약 때문에 진동으로 해놔서 못 들은 거야. 그렇다고 차에다 테러를 해? 당신 이거 다 물어낼 능력은 있어? 이거 범퍼 하나 가는 데만 당신 트럭 2대 값이야. 돈 타령에 무시하는 말투까지 아주 전형적인 재수 없는 부자놈입니다. 소라는 보닛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능력 없어서 몸으로 때우려고 그런다 어쩔래. 소라가 훌쩍 뛰어내리며 착지하려는 순간입니다. 바닥에 흘러넘친 액젓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미끄덩하는 느낌과 함께 소라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중심을 잃은 소라의 팔이 허공을 젓다가 앞에 서 있던 태만의 멱살을 잡습니다. 태만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눈이 동그랗게 커집니다. 태만의 몸이 소라 쪽으로 쏠리면서 두 사람은 엉켜 넘어집니다. 태만의 뒤통수가 아스팔트 바닥을 향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쿵! 둔탁한 파열음이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소라는 태만의 가슴팍 위로 엎어진 채 숨을 멈춥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태만의 눈이 스르르 감기고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궈집니다. 그의 명품 수트 위로 남은 액젓이 튀어오릅니다. 소라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태만의 볼을 때려봅니다. 이봐요, 아저씨 정신 차려봐요. 어머, 이거 왜 이래 죽은 거 아니지. 태만은 미동도 없습니다. 소라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혼만 내주려던 것이 졸지의 상해치사 사건이 될 판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립니다. 어머, 저 여자 사람 잡았나 봐. 피는 안 나는데 기절한 거 아니야? 소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현재 시점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펠라이트로 태만의 동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커튼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그러면 착하게 살겠다고 빕니다. 한참 뒤 의사가 커튼을 걷고 나옵니다. 선생님, 저 사람 괜찮나요? 뇌출혈이라도 있으면 어쩌죠?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나 골절은 없습니다. 단순 뇌진탕으로 보이는데 환자분 깨어나시면 경과를 좀 봐야겠네요. 소라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앓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라는 벌떡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갑니다. 태만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맴돌다 소라의 얼굴에 고정됩니다. 소라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선수를 칩니다. 여기서 기선을 제압해야 합의금 깎을 때 유리합니다. 이봐요. 아저씨 정신이 좀 들어요? 그러게 왜 남의 발목을 잡고 넘어져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차 수리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소라는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태만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길길이 날뛰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태만은 멍한 표정으로 눈만 깜빡이고 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순수한 눈망울입니다. 소라가 태만의 눈앞에 손을 흔들어 봅니다. 왜 그래요? 안 들려요? 태만이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소라는 긴장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욕이 나올까 아니면 합의금 액수가 나올까? 태만의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뜻밖의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엄마. 소라의 눈이 왕방울만 하게 커집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나보고 엄마라고 했어요. 태만이 몸을 일으키려다 머리가 아픈지 찡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소라를 보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 배고파. 밥 줘. 소라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질 지경입니다. 40 먹은 남자가, 그것도 재벌 티가 줄줄 흐르던 그 싸가지가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이 인간이 뇌진탕이 아니라 뇌가 맛이 갔나? 소라가 태만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아저씨, 연기하지 마요. 수리비 받으려고 쇼하는 거죠? 나 돈 없는 거 알면서 이러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태만은 소라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 없는 공포와 의존만이 가득합니다. 엄마, 화내지 마. 덕구가 잘못했어. 덕구? 소라가 어리 빠진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태만은 자신의 이름이 덕구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기절하기 직전 무의식 중에 들었던 어떤 소리나 기억이 뒤엉킨 듯합니다. 의사가 다가와 태만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환자분 이름이 뭐예요?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태만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라 뒤로 숨습니다. 몰라요. 무서워요. 엄마 집에 가자. 의사가 소라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일시적인 기억상실증 같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일 수도 있고요. 일단 보호자분이 안정을 취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소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5억짜리 차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5억짜리 덩치 큰 혹을 달게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독박을 쓸 게 뻔합니다. 기억을 잃은 이 남자를 그냥 두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소라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잠깐만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합의금이고 수리비고 뭐고 일단 기억 돌아올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 볼까?
가게 일손도 딸리는데 밥값이나 시키면서 빚을 탕감하는 거야. 소라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 덕구야. 엄마가 미안해. 머리 많이 아프지 엄마랑 집에 가서 맛있는 맘마 먹자. 태만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진짜? 응, 맘마 줘. 걸려들었어. 이 똥차야. 내 놈은 이제 내 노예다. 소라는 태만의 붕대감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음흉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 재벌 2세. 최태만이 달동네 반찬가게 알바생 덕구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주워온 이 남자가 단순한 똥차가 아니라 시월드라는 핵폭탄을 싣고 온 벤츠 트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응급실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태만에게서 나는 멸치 액젓 냄새가 소라의 앞날을 예고하듯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다닥다닥 붙은 붉은 벽돌집들과 거미줄처럼 엉킨 전깃줄이 보입니다. 전봇대 밑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고 골목 어귀에서는 누렁이가 지저댑니다. 태만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습니다. 아줌마, 여기 어디야? 나 납치당하는 거야? 여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 납치는 무슨 여기가 내가 살던 동네야. 5억 원짜리 이탈리아 수제 구두가 갈라진 시멘트 바닥을 딛습니다. 태만의 눈앞에 펼쳐진 녹색 방수 페인트 칠해진 옥상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평상 위에는 고추가 말라가고 장독대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태만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립니다. 나 여기 싫어, 집에 갈래. 엄마 보고 싶어. 소라가 태만의 등짝을 찰싹 때립니다. 정신 안 차려. 여기가 우리 집이고 내가 살던 곳이라니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너는 내 육촌 동생 덕구야. 김덕구. 태만이 멍한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김덕구. 그래. 강원도에서 농사 짓다가 빚 갚으러 서울 온 덕구. 내가 너 걷어준 은인이다 알았냐. 소라는 태만의 손목을 낚아채 질질 끌고 현관문으로 향합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토끼꼴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섞여 나옵니다. 좁아터진 거실 겸 부엌에 네 사람이 꽉 들어찹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소라의 어머니 김말순 여사가 고개를 돌립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빛이 흐릿한 말순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눈을 가늘게 뜹니다. 누구? 소라가 태만의 팔짱을 끼며 너스레를 떱니다. 엄마, 기억 안 나? 저기 고모네 아들 덕구잖아. 덕구. 서울 와서 일자리 구한다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 말순이 태만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태만은 엉겁결에 차렷 자세를 합니다. 재벌 회장님 앞에서도 기죽지 않던 그가 쪼그라든 할머니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갑자기 태만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아이고, 영감. 소라가 이마를 짚습니다. 이번엔 죽은 아버지가 된 모양입니다. 엄마, 아빠, 아니고 덕구라니까 조카. 하지만 말수는 막무가내입니다. 영감, 살아있었네. 내가 국 끓여놨는데 왜 이제 왔어? 얼굴이 반쪽이 된 내 밥은 먹고 다니는가? 말순이 태만의 볼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습니다. 태만은 당황해서 소라를 쳐다봅니다. 소라가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맞장구쳐라고 협박합니다. 태만은 울며 겨자먹기로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네, 저 왔어요. 할머니. 아니 여보.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꼬마가 나옵니다. 7살 조카 둘이입니다.
두리는 멸치 냄새를 풍기는 낯선 아저씨를 보고 코를 막습니다. 이모, 이 아저씨 똥 쌌어? 냄새가 지독해. 소라가 두리를 안아주며 속삭입니다. 두리야, 똥 싼 거 아니고 덕구 삼촌이야. 삼촌이 좀 아파서 당분간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부자 삼촌이니까 잘해드려.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만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태만의 명품 수트는 이미 액적과 흙투성이가 되어 걸레짝이나 다름없습니다. 두리가 태만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저씨, 나랑 좀 닮은 것 같아. 눈이 나처럼 찢어졌어. 태만이 발끈합니다. 아, 꼬마야. 내가 어딜 봐서 찢어졌냐? 쌍꺼풀만 없을 뿐이지 큰 눈이야. 그리고 나는 조각 미남이고 너는 그냥 감자같이 생겼구먼. 7살 아이와 유치한 말싸움을 하는 꼴이라니 가관입니다. 소라는 혀를 차며 태만을 욕실로 밀어넣습니다. 일단 씻고 나와. 그 옷은 당장 벗어서 버리고 뜨거운 물은 안 나오니까 찬물로 대충 헹궈. 태만은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지릅니다. 아, 차가워. 엄마 물이 얼음 같아 심장마비 걸리겠어. 소라는 욕실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엄살은 재벌급이네. 진짜 조용히 안 씻어. 잠시 후 태만이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덜덜 떨며 나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저기 갈아입을 옷 좀 줘요. 실크 잠옷 같은 거 없어요. 가운이라도. 소라가 옷장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져줍니다. 화려한 형광 핑크색 바탕에 붉은 장미꽃이 만발한 냉장고 바지 일명 몸빼입니다. 상의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적힌 낡은 초록색 티셔츠입니다. 태만은 그 옷들을 집어들고 경악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입으라고요? 이건 패션에 대한 모독이에요. 테러라고요. 테러. 난 죽어도 못 입어요. 소라가 팔짱을 끼고 무서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벗고 있든가. 여기서 밥 얻어먹으려면 주는 대로 입어.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서 경찰서 갈까? 너 5억 빚진 거 기억 안 나? 5억이라는 말에 태만이 움찔합니다. 기억은 없지만 5억이 큰 돈이라는 건 압니다. 결국 태만은 굴복합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달동네 덕구가 등장합니다. 현란한 꽃무늬 바지가 태만의 긴 다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옷이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원판이 잘생겨서인지 몸빼 바지마저 파리 컬렉션 의상처럼 소화해버립니다. 말순이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 꽃미남이네. 진달래꽃 같아 이뻐 죽겠어. 둘이도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삼촌 바지 웃겨. 엉덩이에 장미꽃 있어. 태만은 수치스러움에 얼굴이 홍당무가 됩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입니다. 소라는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쫙 깝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엄청난 양의 통마늘, 자루를 질질 끌고 옵니다.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마늘을 보며 태만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소라가 작은 과도 하나를 태만 앞에 꽂아줍니다. 뭐긴 뭐야? 내 밥값이지. 우리 집 가훈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야. 저녁 먹고 싶으면 이거 다 까? 태만은 억울합니다. 자신은 환자인데 환자한테 이런 중노동을 시키다니 악덕 업주가 따로 없습니다. 나 머리 아픈데 환자인데. 소라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합니다. 태만은 쭈그리고 앉아 마늘을 집어듭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아니라 섬섬옥수 귀공자 손으로 마늘 껍질을 벗기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손톱 밑이 아려오고 매운 향에 눈물이 핑 돕니다. 아야, 따가워. 태만은 훌쩍거리며 마늘을 깝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만의 숨겨진 재능아니 강박증이 발동합니다. 그는 깐 마늘을 크기별로 모양별로 일렬종대로 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한 간격으로 늘어선 마늘들을 보며 태만은 희열을 느낍니다. 완벽해. 이 각도, 이 윤기 아름다워. 껍질은 흠집 없이 한 번에 벗겨야 제맛이지. 소라가 국을 끓이다가 그 광경을 보고 기가 찹니다. 아, 덕구야. 마늘로 예술하냐, 빨리빨리 안 까. 그거 다 못 가면 국물도 없다. 태만은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손을 바삐 움직입니다. 무서운 아줌마 아니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옥탑방에도 어둠이 내립니다. 소라는 밥상을 펴고 저녁을 차립니다. 오늘의 메뉴는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김치찌개와 두툼한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하루 종일 굶은 태만의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납니다. 꼬르륵. 태만은 침을 꼴깍 삼킵니다. 자신이 재벌이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서민 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입니다. 소라가 밥 공기를 태만 앞에 툭 내려놓습니다. 자, 먹어. 마늘 깐 갑시다. 태만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떠먹습니다. 순간 태만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칼칼하고 깊은 맛. 조미료 하나 없이 묵은지의 힘으로만 낸 감칠맛이 혀를 강타합니다. 태만의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집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의 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움의 맛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과 똑같습니다. 태만은 허겁지겁 밥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입안 가득 밥과 찌개를 밀어 넣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엄마, 나 이거 너무 맛있어.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가 태만의 얼굴을 적십니다. 말순이 자신의 밥그릇에서 계란말이를 집어 태만의 밥 위에 올려줍니다. 많이 먹어. 영감살 빠졌어. 둘이도 질세라 김 하나를 집어줍니다. 삼촌, 천천히 먹어. 거지 같아. 태만은 볼이 미어 터져라 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거지 같아도 좋아. 너무 맛있어. 소라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잘난 체 하던 재벌 남자가 꽃무늬 바지를 입고 밥풀을 흘려가며 먹는 모습이 제법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합니다. 천천히 좀 먹어라. 체할라. 소라가 툭 던지며 물컵을 밀어줍니다. 태만은 물을 원샷하고 배를 두드리며 바닥에 벌러덩 눕습니다. 아, 잘 먹었다. 행복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서열 5위 기업 후계자의 현재 모습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네 식구가 잘 준비를 합니다. 소라가 이불을 깝니다. 엄마랑 둘이는 안쪽에서 자고 덕구 너는 문가에서 자. 혹시라도 자다가 딴짓하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다. 소라가 가위질 신용을 하며 살벌하게 경고합니다. 태만은 중요 부위를 가리며 몸을 웅크립니다. 걱정 마요.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줌마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소라가 발로 태만의 엉덩이를 찹니다. 시끄러. 빨리 잠이나 자. 불이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집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태만은 잠결에 뒤척이다가 옆으로 굴러갑니다. 그의 팔이 무언가 따뜻하고 말랑한 것을 껴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던 소라입니다. 소라도 잠결에 태만의 품을 파고듭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엉겨붙은 두 사람. 태만의 코끝에 소라의 머리 냄새가 스칩니다. 비싼 샴푸 냄새가 아닌 은은한 밥 냄새와 사람 냄새. 태만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립니다.
좋다. 따뜻해. 그때 밖에서 번개가 번쩍 칩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에 태만이 눈을 번쩍 뜹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번개 불빛이 태만의 얼굴을 비춥니다. 순간 태만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머릿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넥타이를 맨 사람들 그리고 차가운 아버지의 얼굴. 태만이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옆에 누운 소라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줌마. 태만의 목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낮고 차분합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온 것일까요? 태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라를 잡은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 여자가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꽉 붙잡습니다. 이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의 첫날 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며칠 사이 소란의 반찬 가게에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파리만 날리던 가게 앞에 동네 아줌마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은 덕구아니 태만이 있습니다. 그는 기억을 잃었어도 타고난 장사 수완과 미모는 잃지 않았습니다. 태만은 멸치볶음을 집어들고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누님, 이거 드시면 뼈마디가 20대처럼 쌩쌩해져요. 피부도 아주 뽀얗게 되겠네. 할머니가 좋아서 자지러집니다. 아이고, 총각이 말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해. 이거 3팩 줘. 아니 5팩 다 줘. 태만의 현란한 말솜씨에 반찬들이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소라는 계산기 두드리느라 손가락이 안 보일 지경입니다. 돈통에 현금이 쌓이는 걸 보니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소라가 태만의 엉덩이를 툭 칩니다. 제법인데 밥값은 하네. 태만이 으쓱거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내가 좀 인기가 많지. 사장님, 나 보너스 없어? 고기 반찬 줘. 소라는 피식 웃으며 태만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마치 큰 대형견을 키우는 기분입니다. 태만도 그 손길이 싫지 않은지 슬그머니 머리를 들이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는 평화로운 주인과 충견 같았습니다. 그 불청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후가 되자 소라가 태만에게 목욕 바구니를 쥐어줍니다. 덕구야, 둘이 데리고 목욕탕 좀 다녀와. 남자끼리 등도 좀 밀어주고 그래야 친해지지. 둘이가 태만의 손을 잡으며 뜀박질을 합니다. 삼촌, 빨리 가자. 나 식혜 마실 거야. 태만은 툴툴거리면서도 둘이의 보폭에 맞춰 걷습니다. 동네 목욕탕 탈의실. 태만이 옷을 훌렁 벗자 주변 할아버지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몸빼 바지 속에 감춰져 있던 태만의 몸은 그야말로 조각상입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복근에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둘이가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며 태만과 비교합니다. 우와, 삼촌 몸에 초콜릿 있어. 나도 나중에 삼촌처럼 될까? 태만은 탕 안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집니다. 으어, 시원하다. 둘이도 태만 옆에 앉아 똑같은 포즈로 소리를 냅니다. 으어, 좋다. 그 모습을 보던 이발사가 웃으며 한마디 거듭니다. 부자가 아주 판박이네. 앉아있는 폼이며 눈매며 어쩜 저리 똑같아. 태만이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아저씨 무슨 섭섭한 말씀을. 나는 조각이고 얘는 감자라니까요. 하지만 태만은 둘이의 등을 밀어주다가 흠칫 놀랍니다. 둘이의 오른쪽 엉덩이에 선명하게 박힌 북두칠성 모양의 점. 태만이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슬쩍 더듬어 봅니다. 자신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기묘한 우연에 태만의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왜 남의 엉덩이에 내 점이랑 똑같은 게 붙어 있어? 목욕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바나나 우유에 빨대를 꽂고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림자마저 닮은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길을 채웁니다. 가게로 돌아온 태만의 눈앞에 거슬리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가게 앞에 왼 번쩍이는 외제차가 서 있고 훤칠한 남자가 소라와 웃고 있습니다. 동네 정형외과 원장 박 선생입니다. 박 선생은 소라를 짝사랑하는 순정남이자 동네 1등 신랑감입니다. 박 선생이 소라에게 꽃바구니를 건넵니다. 소라 씨, 이거 오다 주었어요. 가게에 두면 분위기가 좀 살까 싶어서요. 소라가 수줍게 웃으며 꽃을 받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참 비싼 걸 뭐하러 사셨어요? 저번에도 영양제 사다 주시더니. 태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자신한테는 마늘이나 까라고 하더니 저놈한테는 콧소리를 냅니다. 태만이 성큼성큼 다가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줌마, 나왔어. 배고파. 밥 줘. 태만이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소라의 어깨에 기댑니다. 박 선생이 당황하며 태만을 쳐다봅니다. 이분은 누구? 소라가 태만을 밀어내며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 우리 시골 조카예요. 덕구라고. 좀 모자라지만 착한 애예요. 인사해. 선생님이야. 태만은 박 선생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명품도 아니고 백화점 기획상품이네. 구두굽도 달았고. 뭐야? 저 촌스러운 넥타이는. 기억은 잃었지만 재벌가의 안목은 살아있습니다. 태만이 삐딱하게 서서 시비를 겁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우리 이모 좋아해요. 우리 이모 눈 높아요. 아무나 안 만나요. 소라가 태만의 등짝을 스매싱합니다. 이게 어른한테 말버릇이. 죄송해요. 선생님 얘가 아직 철이 없어서. 박 선생은 사람 좋게 웃으며 손을 내밉니다. 반가워요. 덕구씨, 씩씩하고 좋네요. 온 김에 저녁이나 같이 먹죠? 제가 고기 쏘겠습니다. 태만은 콧방귀를 낍니다. 고기 좋죠? 아주 비싼 걸로 먹어주죠. 동네 고깃집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소라와 박 선생 그리고 태만과 둘이가 둘러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흡사 전쟁터 전야 같습니다. 박 선생이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소라의 앞접시에 놓습니다. 소라 씨 많이 드세요. 요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소라가 감동한 눈빛을 보냅니다. 어머, 선생님밖에 없네요. 태만은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불판 위의 고기를 낚아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갑니다. 아이고, 맛있다. 고기는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태만은 박 선생이 소라에게 주려는 고기만 귀신같이 골라 뺏어 먹습니다. 박 선생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지만 점잖은 체면에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소라가 식탁 밑으로 태만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아! 태만이 비명을 지르자 소라가 눈을 부라립니다. 작작해라. 하지만 태만의 질투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박 선생이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그가 상추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듬뿍 넣어 큼지막한 쌈을 쌉니다. 그리고 소라의 입 쪽으로 내밉니다. 소라 씨, 해보세요. 제가 싼 쌈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입에 쌈을 넣어주는 건 거의 프로포즈나 다름없습니다. 태만의 눈이 뒤집힙니다. 소라가 민망해하며 입을 벌리려는 찰나입니다. 태만이 고개를 쑥 들이밀더니 박 선생의 손에 있는 쌈을 한 입에 덥석 물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박 선생의 손가락까지 먹을 기세로 태만은 우적우적 쌈을 씹어 삼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태만은 볼이 터져라 씹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우와, 선생님 손맛이 꿀맛이네요. 우리 이모는 입이 작아서 이런 거 못 먹어요. 제가 대신 먹어드린 거예요. 박 선생은 황당해서 입만 벙긋거립니다. 소라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얘가 며칠 굶어서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태만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콧노래를 부릅니다. 둘이만 옆에서 킥킥거리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삼촌짱.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박 선생은 아쉽다는 듯 소라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소라는 태만을 흘겨보며 타박합니다. 너 오늘 왜 그래? 미쳤어. 남의 연애 사업 망칠 일 있어. 태만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대꾸합니다. 아줌마가 아까워. 저 의사 돌팔이 같아. 그리고 남자가 저렇게 실실 웃으면 바람둥이 관상이야. 내가 아줌마 보호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소라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라도 되냐? 보호는 무슨. 그때 태만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립니다. 어라. 태만이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소라가 날렵하게 태만의 허리를 낚아챕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로등 아래에서 밀착됩니다. 소라의 단단한 팔이 태만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태만의 얼굴이 소라의 목덜미 근처에 멈춥니다. 가까이서 보니 소라의 속눈썹이 깁니다. 항상 억척스럽고 무섭기만 했던 여자인데 오늘따라 묘하게 여자 냄새가 납니다. 고기 냄새와 섞인 은은한 비누 향기. 태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이건 뇌진탕 후유증일까요? 아니면 다른 병일까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만을 올려다봅니다. 너 괜찮아? 어디 또 아파? 눈동자가 왜 이렇게 흔들려? 소라가 태만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닿자 태만의 귀가 빨개집니다. 태만은 황급히 소라를 밀쳐내고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야. 안 아파. 나 먼저 갈래. 졸려. 태만은 도망치듯 언덕길을 뛰어 올라갑니다.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중얼거립니다. 미쳤어. 김떡구. 아줌마 보고 심장이 왜 뛰냐고. 이건 부정맥이야. 분명해.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입니다. 태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옆자리에서 자는 소라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태만은 슬그머니 일어나 소라의 얼굴을 훔쳐봅니다. 달빛을 받은 소라의 얼굴은 낮에 보던 억척 사장님이 아닙니다. 지치고 고단해 보이지만 어딘가 처연하고 예쁩니다. 태만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라의 앞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줍니다. 잘 자요. 억척 아줌마. 그런데 그때 소라가 잠꼬대를 합니다. 가지마. 태만이 깜짝 놀라 손을 멈춥니다. 소라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언니 가지마. 나 너무 힘들어. 죽은 언니 꿈을 꾸는 모양입니다. 천하무적 같던 소라의 약한 모습에 태만의 마음이 찌릿합니다. 태만은 홀린 듯이 자신의 손으로 소라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 덕구가 지켜줄게. 기억 잃은 바보의 약속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엄청난 폭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태만의 주머니 속에서 울리지 않던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발신자 이름은 장여사.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옥탑방을 뒤흔듭니다. 장대비가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방금 전까지 악몽을 꾸던 태만이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립니다.
머릿속을 휘젓던 안개가 순식간에 거치는 기분입니다. 그룹 이사회 장면, 계모 장여사의 비웃음, 아버지의 호통,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사고. 모든 필름이 끊김없이 연결됩니다. 태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나는 TS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최태만인데.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형광 핑크색 꽃무늬 바지와 마주합니다. 태만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 흉측한 물건은 뭐야? 내 이탈리아 수트 어디 갔어? 고개를 돌리자 옆에서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소라가 보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자는 여자가 자신을 덕구라 부르며 부려먹던 악덕 업주임을 깨닫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려는 찰나 소라가 잠결에 이불을 걷어찹니다. 그러자 태만은 무의식적으로 이불을 집어 소라의 배를 덮어줍니다. 감기 걸리게 칠칠 맡기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랍니다. 며칠간의 덕구 생활이 뼛속까지 베어버린 탓입니다. 태만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합니다. 미쳤어. 최태만 노예 근성이 아주 박혔구나. 그때 태만의 베개 밑에 숨겨뒀던 핸드폰이 다시 진동합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마녀 장여사. 기억이 돌아온 태만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자신을 회사에서 몰아내려던 계모입니다. 태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꽂힙니다. 최태만, 너 어디야? 회장님 쓰러지신 틈을 타서 잠수를 타. 당장 회사로 안 튀어와. 태만의 목을 대가 울렁거립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보낸 끈앞풀들 피해서 숨어있다 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는 소라와 둘이가 눈에 밟힙니다. 자신이 재벌이라는 걸 알면 이 순박한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끼고 멀어질 것입니다. 태만은 꿀꺽 침을 삼키고 목소리 톤을 바꿉니다. 잔뜩 풀린 혀 짧은 소리 즉 덕구 모드입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저 덕구인데요? 잘못 거셨슈? 전화기 너머에서 황당해하는 침묵이 흐릅니다. 뭐야? 너 누구야? 최태만 핸드폰 아니야. 태만은 한술 더 떠서 바보 연기를 시전합니다. 태만이 아닌데요. 여기는 반찬 가게인데요. 우리 이모가 마늘 까라고 했어요. 끊어요. 태만은 전화를 뚝 끊고 전원을 꺼버립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립니다. 천하의 최태만이 몸 빼입고 바보 연기라니 자존심이 상하지만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태만은 핸드폰을 던져두고 다시 자리에 눕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덕구로 살자. 저 지옥 같은 집구석보다는 여기가 천국이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태만은 여전히 몸빼를 입고 있지만 숟가락을 든 자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우아하게 국물을 떠먹습니다. 말순이 태만을 보며 칭찬합니다. 우리 영감 오늘따라 귀티가 나네. 왕년에 벼슬하던 양반 같아. 둘이는 태만의 눈치를 살핍니다. 삼촌, 오늘 똥 안 마려워? 표정이 진지해. 소라가 한숨을 푹 쉬며 밥상을 내려다봅니다. 아이고, 밥이 모래알 같다. 이번 달 월세를 또 올린다네. 태만이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합니다. 월세요. 소라가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팍팍 긁으며 화풀이를 합니다. 그래, 여기 건물주가 아주 악질이야. 이름이 최태만이라나 뭐라나. 돈도 많은 놈이 없는 사람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길 가다 벼락이나 맞아라. 태만은 먹던 미역국을 뿜을 뻔합니다. 자신이 바로 그 악질 건물주 최태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월세 인상은
아래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태만은 몰랐던 사실입니다. 소라가 태만을 째려봅니다. 왜 찔리냐? 내가 최태만도 아닌데 왜 사례가 들려? 태만은 급하게 물을 마시며 변명합니다. 아니, 그 이름이 참 재수 없어서요. 최태만인지 태만인지 아주 나쁜 놈이네요. 자신을 욕하며 맞장구를 쳐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태만은 속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해결한다. 감히 내 은인의 등골을 빼먹어. 소라가 배달을 나간 사이 태만은 가게 구석으로 숨습니다. 공중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상대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이자 유일한 내 편인 박 기사입니다. 박 기사, 나야. 수화기 너머에서 박 기사가 울먹입니다. 본부장님, 살아계셨군요. 어디십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태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나 지금 극비리에 잠입수사 중이야. 장여사 눈피해서 숨어 있으니까 찾지 마. 그보다 당장 처리할 일이 있어. 우리 회사 소유 상가 중에 달동네 시장 건물 있지. 거기 1층 소란의 반찬 가게 월세 당장 반으로 깎아. 박 기사가 당황합니다. 네, 반으로요? 갑자기 왜? 태만이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억누릅니다. 토 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건물 낡았던데 리모델링도 싹 해줘. 명의는 익명으로 하고 절대 내 이름 나오면 안 돼 알았어. 전화를 끄는 태만은 콧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의 맛입니다.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쾌감. 태만은 가게로 돌아와 마늘을 까면서도 싱글벙글입니다. 그날 저녁 소라가 가게로 뛰어들어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덕구야, 대박 났어. 대박. 건물 관리실에서 연락 왔는데 월세를 깎아준대. 그것도 반이나. 세상에 건물주가 로또라도 맞았나 봐. 소라는 좋아서 태만의 손을 잡고 방방 뜁니다. 태만은 짐짓 모르는 척 연기합니다. 와, 진짜요? 그 건물주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인가 봐요. 되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일 것 같지 않아요. 소라가 코웃음을 칩니다. 착하긴 개뿔. 세무조사 나올까봐 쫄아서 그런 거겠지. 아무튼 오늘 기분이다. 막걸리 한잔하자. 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옥상 평상. 소라와 태만은 김치전을 부쳐놓고 막걸리 잔을 기울입니다. 알전구 불빛 아래 소라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소라가 막걸리를 한 사발 들이키고 탄식을 뱉습니다. 좋다. 사는 게 참 힘들다가도 이런 날이 오네. 덕구 너 온 뒤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 내가 복덩이인가 봐. 태만은 막걸리 잔을 든 채 소라를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분위기 탓인지 소라가 예뻐 보입니다. 이 여자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 평생 웃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만이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누님. 소라가 젓가락을 든 채 쳐다봅니다. 왜 또 고기 달라고. 태만이 고개를 젓습니다. 나 기억 돌아오면 어떡할 거예요?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소라가 잠시 멈칫하더니 짐짓 쿨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내 가족이 기다릴 텐데. 5억이고 뭐고 기억 찾으면 바로 가. 너 같은 덩치 큰 식충이 데리고 사는 거 나도 힘들다. 소라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만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태만이 몸을 앞으로 숙여 소라와의 거리를 좁힙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듯 가깝습니다. 나는 안 가고 싶은데. 기억 돌아와도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 마늘도 잘 까고 배달도 잘하고 말도 잘 들을 자신 있는데. 소라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칩니다.
얘가 술 취했나 봐. 무슨 헛소리야. 태만이 소라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모자란 덕구의 손길이 아닙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남자의 손입니다. 진심이에요. 나 누님 옆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태만의 눈빛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처럼 깊고 진득합니다. 소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골목길 어귀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섭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자가 옥상을 올려다봅니다. 장 여사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만의 위치가 찍힌 흥신소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장 여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최태만 거기 숨어서 소꿉놀이하고 있었니? 내일 아침이면 그 행복도 끝이다. 장 여사가 차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골목길을 울립니다. 옥상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 남녀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만의 고백이 허공에 맴돌고 다가오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행복은 짧고 시련은 깁니다. 내일이면 덕구의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현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태만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쏘아올린 이 로맨스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말입니다. 평화로운 옥탑방의 아침입니다. 소라와 태만은 여느 때처럼 가게 앞을 쓸고 있습니다. 태만은 여전히 꽃무늬 몸빼 바지를 입고 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어제 빗속의 고백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몽글몽글한 기류가 흐릅니다. 태만이 빗자루질을 하며 콧노래를 부릅니다. 사랑은 빗물을 타고. 소라가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청소나 똑바로 해. 먼지 나잖아. 그때 골목 입구에서 웅장한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무려 5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좁은 시장통 골목이 꽉 찹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봅니다. 뭐야? 대통령이라도 왔나?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10여 명이 내립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반찬가게 앞을 가로막습니다. 소라가 빗자루를 꽉 쥐며 뒷걸음질 칩니다. 뭐예요? 당신들 남의 영업장에서.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틉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차에서 화려한 선글라스와 명품으로 휘감은 중년 여성이 내립니다. 장 여사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선글라스 너머에서도 서늘하게 빛납니다. 장 여사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태만 앞으로 걸어옵니다. 태만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장 여사가 몸빼 바지를 입은 태만을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습니다. 꼴 좋구나. 최태만. 그룹 후계자라는 놈이 시장통에서 마늘이나 까고 앉았어. 회장님 쓰러지신 게 내 놈 탓인 줄 알아라. 소라는 귀를 의심합니다. 그룹 후계자라니 회장님이라니.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덕구야, 저 아줌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태만이라니 설마. 내가. 태만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차마 소라의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 여사가 비웃으며 대신 대답합니다. 어머, 이 여자 아직도 몰랐니? 내가 끼고 돌던 이놈이 바로 이 건물 주인이고 TS그룹 장남 최태만이야. 5억짜리 차 물어내라고 떵떵거리던 그놈이라고. 소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며칠 전 자신을 괴롭히던 악질 건물주. 월세를 올려대던 그 인간. 그리고 자신이 똥차라고 욕했던 그 남자가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던 덕구였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소라가 태만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너 말해봐. 진짜야. 내가 그 싸가지 없는 건물주 최태만이야. 기억 돌아왔는데 나 속인 거야. 태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뭅니다. 미안해. 요 누님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소라가 태만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미안. 웃기지 마. 재벌놀이 지겨워서 서민 체험이라도 한 거냐? 내 밥이 그렇게 우스웠어?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소라의 눈에서 배신감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태만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차라리 기억을 못했다면 좋았을 텐데 진심이 왜곡되는 게 억울합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두리가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이모,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덕구 삼촌 울어. 두리가 태만의 다리를 잡고 올려다봅니다. 장여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두리에게 머뭅니다. 순간 장여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선글라스를 벗어던집니다. 이게 뭐야? 장여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환영이 보입니다. 30년 전 자신이 갓 시집 왔을 때 보았던 7살 최태만의 모습. 그 오만하고 똘망똘망하던 눈매와 두리 뭉실한 콧방울이 두리의 얼굴에 그대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장여사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리를 가리킵니다. 너 이 여자, 애를 숨겨놨었니? 이애 누구 애야? 당장 말 못해.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 언니 아들이야. 남의 조카한테 삿대질하지 말고 나가요. 하지만 장여사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녀는 태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태만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또 다른 태만이 나타난 꼴입니다. 장여사가 비서에게 눈짓을 합니다. 당장 저의 머리카락 뽑아. 경호원들이 우르르 달려듭니다. 소라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이거 안 나? 어디서 행패야? 경찰 불러. 태만이 경호원들을 몸으로 막아섭니다. 그만둬. 누구 허락받고 내 사람한테 손대. 장여사, 선 넘지 마세요. 태만의 목소리에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덕구가 아닌 재벌 후계자의 포스입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틈을 타 경호원 하나가 두리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기어코 뽑아냅니다. 아야. 두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장여사는 뽑은 머리카락을 비닐팩에 넣으며 섬뜩하게 웃습니다.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지. 내 놈이 밖에서 씨를 뿌리고 다녔는지 아닌지. 장여사는 태만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폭풍이 지나간 가게 안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두리는 놀라서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소라와 태만은 평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소라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설명해. 저 여자가 왜 두리를 보고 기겁을 하는지. 그리고 너도 뭔가 짚히는 게 있으니까 아까 그렇게 막아선 거 아니야. 태만은 마른 세수를 합니다.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10여 년 전 미국 유학 시절, 철없던 시절 친구들과의 내기로 정자 기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었고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태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10년 전이에요. 미국에서. 그냥 호기심에 기증을 한 번 했었어요. 설마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소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죽은 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만삭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도 끝내 입을 다물고 혼자 두리를 낳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병원에서 기증받은 거였다니.
그것도 눈앞에 있는 이 원수의 정자였다니. 소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소라가 태만의 가슴을 주먹으로 칩니다. 왜 하필 너야? 왜 하필 내 인생을 망치러 온 게 너냐고. 태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소라의 주먹을 다 받아냅니다. 자신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7살짜리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의 조카라니. 그날 오후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춥니다. 장 여사가 보낸 서류 봉투입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듭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태만도 옆에서 침을 꼴깍 삼킵니다. 소라가 봉투를 찍고 종이를 꺼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검사 대상 1 최태만. 검사 대상 2 이두리.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맨 아래 적힌 빨간색 글씨.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9%. 소라의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말도 안 돼. 둘이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소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태만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워듭니다. 숫자를 보고 또 봅니다. 자신의 핏줄. 가족이라고는 냉혈한 같은 아버지와 계모뿐이었던 태만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소라에게는 끔찍한 악몽이자 언니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태만이 소라에게 다가가려 하자 소라가 비명을 지릅니다. 오지 마. 소름 끼치니까 가까이 오지 마. 내 조카야. 내 언니 아들이라고. 내가 뭔데 숟가락을 얹어. 소라는 두리를 빼앗길까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핏줄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드라마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리를 뺏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 태만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장 여사가 아닙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 왕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태만이 전화를 받자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아셨습니다. 손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만약 거부하면 소라 시각에는 물론이고 주변 상권까지 다 밀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태만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버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손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소라의 인생쯤은 개미 밟듯 짓밟을 사람입니다. 태만은 전화를 끊고 소라를 바라봅니다.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자. 그리고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내 아들. 태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덕구의 가면을 벗고 최태만의 방식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태만이 소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님, 아니, 소라 씨, 나 믿어요. 내가 지킬게요. 둘이도 당신도 내가 다 지킬게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요. 소라가 멍한 눈으로 태만을 쳐다봅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이라니. 이 남자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유일한 살 길인 걸까요? 반찬 가게 평상 위에 검은 가죽 가방이 턱하니 올려집니다. 가방이 열리자 누런 5만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질 듯 꽉 차 있습니다.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거액입니다. 하지만 소라의 눈에는 그 돈이 독사처럼 징그럽게 보입니다. 장 여사가 보낸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친권포기 각서입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이 돈은 다 사장님 겁니다. 아이는 저희가 최고의 환경에서 제왕처럼 키울 테니 걱정 마십시오. 소라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입니다. 내 언니가 목숨 바쳐 낳은 아들입니다. 자신이 7년 동안 금지옥여 먹어 키운 내 새끼입니다. 그런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니 기가 찹니다.
소라가 카운터 옆에 있던 왕소금 바가지를 집어듭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허공에 흩날립니다. 재수 없다. 퇴. 돈으로 사람 새끼를 사려고 해. 너네 눈에는 애가 물건으로 보이냐? 당장 이거 싸들고 꺼져. 변호사가 얼굴에 소금을 뒤집어 쓰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사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회장님께서 법적으로 들어가면 사장님은 유괴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미혼 여성이 남의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 약점 잡기 쉽습니다. 소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법인이 권력인이 하는 것들은 가난한 소라에게 너무나 먼 세상의 무기입니다. 두리가 무서워서 소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옵니다. 이모, 저 아저씨들 무서워. 소라는 두리를 끌어안고 웅크립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옥탑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덕구가 아닙니다. 박 기사가 급하게 공수해 온 짙은 네이비색 더블 버튼 수트, 이마를 시원하게 드러낸 헤어스타일,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 TS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최태만입니다. 그가 걸어 나오는 걸음걸이마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마늘을 까던 쭈구리 덕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태만을 보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태만이 소라와 변호사 사이를 가로막고 섭니다. 넓은 등판이 소라에게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집니다. 태만이 변호사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은졸입니다. 김 변호사, 자네는 회장님 법률 대리인이지 유괴범 협박범이 아닐 텐데 누가 내 약혼녀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시켰지. 약혼녀라는 말에 소라가 고개를 들어 태만의 뒷모습을 쳐다봅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본부장님, 장 여사님 지시로 왔습니다. 태만이 돈 가방을 발로 툭 차서 닫아버립니다. 이 더러운 돈 당장 치워. 그리고 가서 전해. 내 아들은 내가 키운다고. 법적으로든 뭐든 걸기만 해보라고 해. TS그룹 법무팀은 장 여사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변호사들이 태만의 기세에 눌려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골목길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소라는 멍하니 태만을 바라봅니다. 수트 입은 태만은 너무나 낯설고 멀게 느껴집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내 옆에서 코 골던 그 덕구가 맞나 싶습니다. 태만이 뒤를 돌아 소라를 봅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부드러운 덕구로 돌아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소라가 태만의 손을 뿌리칩니다. 연기하지 마. 너도 똑같은 한통 속이잖아. 약혼녀 웃기지 마. 둘이 뺏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 다 알아. 소라의 경계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에게 당한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태만의 예상대로 장 여사가 직접 행차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란의 가게 건물을 봉쇄할 용역업체 직원들까지 대동했습니다. 장 여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싸늘하게 말합니다. 최태만, 내가 감히 내 변호사를 쫓아내. 내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너는 지금 빈털털이야. 회장님은 널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난리시다. 당장 그 애 내놓고 기어들어와. 아니면 이 여자 가게부터 싹 밀어버릴 테니까.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며 위협적인 소리를 냅니다. 소라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자신의 생계인 가게가 무너지면 두리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합니다. 장 여사는 태만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르는 것입니다. 장 여사가 비릿하게 웃습니다. 선택해라. 태만아. 사랑 노름하다가 거지꼴 될래? 아니면 얌전히 들어와서 후계자 자리 지킬래? 태만은 주먹을 꽉 쥡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되찾은 태만에게는 장 여사도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태만이 뚜벅뚜벅 걸어 장 여사의 차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장 여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위험한 목소리입니다. 어머니, 2015년 스위스 취리히 중앙은행 계좌번호 782-415 예금 주명 JY 페이퍼 컴퍼니. 장 여사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립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십니다. 그건 장 여사가 회장 몰래 10년간 빼돌린 비자금 계좌 정보입니다. 태만이 기억을 잃기 전 우연히 입수했던 1급 비밀이 번개를 맞고 돌아온 기억 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태만이 여유롭게 웃으며 쐐기를 박습니다. 그 계좌에 있는 500억.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호적에서 파이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 여사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줄을 태만히 쥐고 흔드는 꼴입니다. 만약 그 장부가 회장의 손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혼은 물론이고 감옥행입니다. 장 여사가 부들부들 떨며 비명을 지릅니다. 철수해. 당장 차 돌려. 용역 반장이 어리둥절해서 묻습니다. 사모님, 그냥 가라니요. 닥치고 가라고. 장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골목을 울립니다. 검은 세단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소라는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도대체 태만이 무슨 말을 했길래 저 천하의 마녀가 도망을 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만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소라에게 걸어옵니다. 석양을 등지고 걸어오는 그의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 같습니다. 하지만 소라 앞에서는 다시 쭈뼛거리는 남자가 됩니다. 해결했어요. 당분간은 저 여자가 얼씬도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따로 만나서 설득할게요. 어둠이 내린 반찬 가게. 소라는 말없이 콩나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태만은 그 옆에 앉아 묵묵히 마늘을 깝니다. 수트를 입고 마늘을 까는 폼이 제법 우스꽝스럽지만 소라는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라가 툭 말을 던집니다. 너 아까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태만이 씩 웃습니다. 그냥 비밀 하나 알고 있다고 했어요. 누님 지킬 수 있는 비밀 무기요. 소라가 하던 일을 멈추고 태만을 빤히 쳐다봅니다. 왜 그랬어? 그냥 둘이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면 너도 편하고 애도 부자로 살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해? 태만이 마늘을 내려놓고 소라의 눈을 맞춥니다. 가족이니까요. 나한테는 누님이랑 둘이가 처음으로 생긴 내 편이고 가족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내 편은 돈으로 못 사잖아요. 나 둘이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둘이한테는 엄마 같은 이모가 필요하고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의 울타리가 되게 해줘요. 태만의 진심이 담긴 묵직한 돌직구입니다. 소라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지금껏 혼자서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둘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를 막아주겠다는 우산 같은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튼튼하고 비싼 우산이. 소라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집니다. 소라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말은 잘하네. 마늘이나 까. 내일 아침에 둘이 유치원 데려다줘. 아빠 노릇하려면 제대로 해. 이것은 소라 식의 허락입니다. 태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두 사람의 대화가 달동네의 밤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폭풍을 동반합니다. 화면이 바뀌고 최고급 병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왕 회장의 손가락이 꿈틀합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칩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의사를 호출합니다. 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의 눈빛은 병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형형합니다. 왕 회장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내 손자, 내 핏줄 어디 있느냐? 장 여사를 물리쳤더니 이제 진짜 최종 보스인 왕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감도는 TS그룹 회장실입니다. 갓 깨어난 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서슬 퍼런 눈으로 아들을 노려봅니다. 내 놈이 기어이 미쳤구나. 천한 장사치 여자한테 홀려서 애비를 버리겠다는 거냐? 그깟 여자 하나 못 버려서 이 거대한 제국을 포기해. 태만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봅니다. 그는 천천히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수표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풉니다. 주머니에 있던 차키와 법인 카드 지갑까지 모조리 꺼내놓습니다. 다 놓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최태만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둘이 아빠이자 소라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왕 회장이 분노에 차서 잿더리를 집어던집니다. 쨍그랑. 잿더리가 태만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가. 당장 나가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문턱 밟을 생각 마라. 태만은 깊게 허리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태만이 뒤를 돌아 나갑니다. 넓은 회장실을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하기는커녕 날아갈 듯 가벼워 보입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태만은 입고 있던 고급 수트 재킷마저 벗어 비서에게 건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태만이 중얼거립니다. 아, 시원하다. 이제 진짜 자유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달동네 옥탑방.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상을 서성입니다. 태만이 집으로 불려간 뒤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감금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때 골목길을 올라오는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립니다. 소라가 뛰어나가 보니 태만이 땀에 젖은 와이셔츠 바람으로 서 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반쪽이 됐지만 표정만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누님, 저 왔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갈 데가 여기밖에 없네. 소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쫓겨났다니 빈털터리가 됐다니. 자신 때문에 창창한 재벌 후계자의 앞길이 막힌 것입니다. 죄책감이 소라를 덮칩니다. 소라가 독하게 마음먹고 소리를 지릅니다. 미쳤어? 내가 제정신이야. 거기가 어디라고 뛰쳐나와 당장 돌아가서 빌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가서 내 인생 살아. 태만이 소라에게 다가오려 하자 소라가 현관문을 쾅 닫고 걸어 잠급니다. 문 안 열어줄 거야. 너 갈 때까지 절대 안 열어. 태만은 닫힌 문을 두드립니다. 소라 씨 문 좀 열어줘요. 나갈 데 없다니까요. 지갑도 카드도 다 두고 왔어요. 차비도 없어요. 방 안에서 소라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옵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라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 하나만 보고 살기에 현실은 너무나 혹독합니다. 태만을 위해서라도 그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태만은 한참을 문 밖에 서 있다가 결국 평상에 눕습니다. 신문지 몇 장을 덮고 웅크립니다. 초가을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그때 안방 창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이불 한 채가 툭 떨어집니다. 말순입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가 사위가 추울까봐 던져준 것입니다. 영감 감기 들어. 덮고 자.
태만은 그 냄새나는 솜니부를 꼭 껴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거위 털 이불보다 따뜻합니다. 고마워요, 장모님. 다음 날 아침 소라가 퉁퉁 부은 눈으로 문을 엽니다. 태만이 없기를 바랐지만 태만은 마당 한 구석에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라가 한숨을 쉬며 무시하고 가게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가게 앞에서 쩌렁쩌렁한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무조건이야. 소라네 반찬은 무조건이야. 소라가 놀라서 뛰어나가 봅니다. 태만입니다.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 위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를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장가 좀 가자라고 쓴 띠까지 둘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모여듭니다. 어머, 이 총각 노래 잘하네. 쫓겨났어. 쯧쯧 불쌍해라. 하나 줘봐. 태만은 넉살 좋게 웃으며 춤까지 춥니다. 어머니, 미모가 아주 배우 뺨치신의 덤으로 깻잎 더 드릴게. 아버님은 오늘 저녁에 이거 드시면 힘 좀 쓰시겠어. 태만의 너스레에 손님들이 깔깔대며 지갑을 엽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자존심 세고 결벽증 있던 최태만은 없습니다. 오직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는 가장의 절박함만 있을 뿐입니다. 소라가 태만에게 다가가 팔을 잡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쪽팔리지도 않아. 태만이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쪽팔린 게 밥 먹여주나? 나 이제 가장이잖아. 돈 벌어야지. 나 잘하지? 월급 많이 줘야 해. 소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 남자의 진심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태만이 밥을 먹습니다.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하나 올려 먹는데도 꿀맛입니다. 그런 태만을 보며 소라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태만아, 너 후회 안 해? 지금은 좋아서 이러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돈 없는 거 불편하고 구질구질해서 서로 원망하게 되면 어떡해? 태만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라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하루 만에 거칠어져 있습니다. 소라 씨, 나 예전에 펜트하우스 살 때 스테이크 썰면서도 외로워서 체했어. 근데 지금 찬밥 먹는데 하나도 안 체해. 당신이랑 둘이가 앞에 있으니까. 돈 없으면 내가 투잡 쓰리잡 뛸게. 몸 튼튼한데 뭐가 걱정이야. 소라는 태만의 단단한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봅니다.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셔터를 내린 가게 안. 태만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에게 팁으로 받은 돈과 자신의 품삯이라며 챙겨둔 돈입니다. 태만이 돈을 펴서 소라 앞에 내밉니다. 35,000원. 오늘 내 일당이야. 이거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근데 내일은 5만 원 벌어올게. 내년에는 가게 하나 더 내줄게. 태만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더 꺼냅니다. 음료수 캔 뚜껑입니다. 어제 노숙하면서 마신 캔 뚜껑 고리를 꼬아서 만든 허접한 반지입니다. 태만이 쑥스러운 듯 내밉니다. 지금은 내가 빈털털이라 다이아 반지는 못 줘요. 근데 내가 열심히 마늘 까고 배달해서 나중에는 꼭 진짜 금반지 해줄게요. 나랑 살아줘요. 이소라 씨. 소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소라가 태만의 가슴을 퍽 치며 웁니다. 이 바보야. 재벌이 왜 이렇게 쉬워? 나중에 힘들다고 도망가면 죽어 진짜. 태만이 소라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절대 안 가. 덕구는 주인님 절대 배신 안 해. 소라가 손을 내밉니다. 끼워줘. 빠지면 죽는다. 태만이 떨리는 손으로 캔 뚜껑 반지를 소라의 약지에 끼워줍니다. 두 사람은 좁은 가게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돈보다 귀한 사랑을 확인한 눈물입니다. 며칠 뒤 옥탑방 마당. 태만과 소라 그리고 둘이가 평상에 둘러앉아 수박을 먹고 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왕 회장의 비서실장입니다. 태만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또 왜 왔습니까? 다 포기했다고 전했을 텐데요.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본부장님을 뵈러 온 게 아닙니다. 비서실장의 시선이 소라에게 향합니다. 이소라 사장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단 두 분이서만. 태만이 소라 앞을 막아섭니다. 안 돼. 절대 못 보내. 무슨 짓을 하려고 오라고 해. 하지만 소라가 태만의 팔을 잡고 내립니다. 소라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하기만 하던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내 남자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는 여전사의 눈빛입니다. 괜찮아. 태만아. 언젠가 한 번은 배워야 할 뿐이잖아. 나 다녀올게. 둘이 잘 보고 있어. 소라가 앞치마를 벗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비서실장의 차에 오르는 소라. 멀어지는 차를 보며 태만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과연 왕 회장은 소라에게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TS그룹 회장실입니다. 왕 회장은 휠체어를 창가로 돌린 채 앉아 있고 소라는 그 뒤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공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왕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립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인의 눈빛이 매섭습니다. 왕 회장이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소라 앞으로 밉니다. 얼마면 되겠나? 내 아들 인생 망친 값으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이거 받고 떨어져.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소라는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두툼한 것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임이 분명합니다. 소라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소라는 그 봉투를 집어들더니 다시 왕 회장 앞으로 쓱 밉니다. 왕 회장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적다 이거냐? 소라가 심호흡을 하고 주섬주섬 챙겨온 보자기를 풉니다. 회장님, 돈 많으시죠? 근데 그 많은 돈으로 아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신 적 있으세요? 탁자 위에 소박한 3단 도시락이 놓입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묵은지 냄새와 갓 지은 쌀밥 냄새가 회장실을 가득 채웁니다. 태만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칠첩반상 받으면서도 늘 배가 고팠다고. 저는 돈은 없지만 태만 씨 배부르게 할 자신은 있어요. 마음 허기지지 않게 꽉 채워줄 자신 있다고요. 왕 회장이 헛웃음을 칩니다. 사랑 타령이냐? 사랑이 밥 먹여주더냐? 소라가 지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먹여주던데요. 태만 씨는 땡전 한 푼 없어도 저랑 밥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요. 회장님은 그 행복돈으로 못 사시잖아요. 이거 드세요. 빈속에 화내시면 위 상합니다. 왕 회장은 멍하니 소라가 내민 숟가락을 바라봅니다. 평생 자기 앞에서 돈 달라고 아부하던 사람들만 보다가 돈 필요 없으니 밥이나 먹으라고 호통치는 여자는 처음입니다. 왕 회장이 홀린 듯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칼칼하고 깊은 맛. 오래전 죽은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맛입니다. 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허참 맹랑한 물건일세. 간이 아주 딱 맞는구먼.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장여사입니다. 그녀는 비자금 장부건을 무마해 보려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태만이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 돈을 빼돌립니까? 장여사가 억울하다는 듯 눈물 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태만이 서류 한 장을 흔듭니다. 어머니, 연기는 그만하시죠. 여기 스위스 은행에서 보낸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제 친모가 남긴 유산까지 몰래 빼돌리셨더군요. 왕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고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20년이다. 내가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안주인 노릇한 세월이 내 아들놈 쫓아내려고 구판 버리고 뒷돈 챙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장 여사가 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왕 회장이 지팡이로 장 여사의 손을 쳐냅니다. 당장 나가. 내가 입고 있는 옷 걸치고 있는 보석 다 내 돈으로 산 거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고 나가. 경호원들이 들어와 장 여사를 양쪽에서 붙잡습니다. 장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갑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욕심으로 쌓은 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회장실에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봅니다. 어린 태만과 죽은 전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며칠 뒤 달동네 반찬 가게 앞이 시끌벅적합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추고 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내립니다. 태만과 소라가 놀라서 뛰어나옵니다. 아버지, 회장님. 왕 회장은 두 사람을 본체만 채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둘이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 눈망울, 그 콧날. 자신의 아들 태만의 어린 시절과 똑같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보는 순간 가슴이 찌릿합니다. 왕 회장이 둘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내 이름은 왕 회장이 아니라 내 하랩이다. 둘이가 해맑게 웃으며 왕 회장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만집니다. 우와, 지팡이 멋있다. 마법사 지팡이 같아요. 둘이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왕 회장 손에 쥐어줍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박하사탕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배 아플 때 먹으면 낫는데요. 왕 회장이 사탕을 받아들고 오열합니다. 뭐냐? 그래, 내 새끼. 왕 회장이 둘이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인지 모릅니다. 태만이 소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긴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은 태만과 소라의 결혼식 날입니다. 식장은 최고급 호텔이 아닌 동네 구민회관입니다. 소라가 낭비는 질색이라며 우겨서 잡은 장소입니다. 하객으로 온 동네 시장 상인들과 TS그룹 임원들이 뒤섞여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와 턱시도를 입은 임원이 서로 악수를 합니다. 신랑 신부 입장.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태만과 소라가 팔짱을 끼고 들어옵니다. 소라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태만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뒤로 둘이가 화동이 되어 꽃을 뿌리며 따라옵니다. 왕 회장은 주례석 대신 혼주석에 앉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말순 할머니도 오늘만큼은 정신이 맑습니다. 우리 영감 장가 잘 가네.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끝납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웨딩카는 1년 전 그 사건의 주범인 태만의 스포츠카입니다. 뒷유리에 저희 결혼했어요 라는 문구가 촌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태만이 운전석에 앉고 소라가 조수석에 앉습니다. 자가볼까? 사모님. 오케이. 출발. 그런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차가 꼼짝을 안 합니다. 주말이라 예식장 주차장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보통 같으면 짜증을 내거나 클락션을 울렸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빵 터집니다. 하하, 또 갇혔네. 우리 운명인가 봐요. 주차장 지방령. 태만이 소라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합니다. 차가 막히면 어때요? 우리 인생은 뻥 뚫렸는데. 소라가 태만의 볼을 꼬집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여보 시동 꺼. 기름값 아까워. 여기서 밤새우고 가지 뭐. 태만이 소라를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밤새운다고 어머 여기서 첫날 밤. 아 몰라. 잉.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꽉 막힌 주차장을 가득 채웁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주차장 전경을 비춥니다. 수많은 차들이 엉켜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태만과 소라의 차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 주차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신가요?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길을 막던 그 똥차가 알고 보니 나를 태워줄 꽃가마일 수도 있으니까요. 차가 좀 막히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요.